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래 부동산 경기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봄의 기운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시장의 공급량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조기 단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해당 사항에 대해 가볍게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확실히 체감해 보셨을 내용이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은 사실 부동산, 특히 매수 시장의 등락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합니다. 역대 데이터를 다시 찾아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한 적도 있었으며 다시 금리가 반대로 내려갈 때에도 보합 혹은 주택 가격의 하락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이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이전에도 방송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관련 사항을 투자자분들 혹은 내 집 마련 비책으로 전세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리로 인해 대출금리가 함께 상승한다라는 것은 장기간 부동산 시장에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매수에 대한 확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확실한 목표와 의지가 이게 계획적으로 금리 대책에 대한 방책을 세우도록 만들곤 있습니다만 이 매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 왔던 층이 지금의 매수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인 만큼 물가 인상 부분의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자산 보유에 대한 그런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휘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실수요층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반영분이 변함없이 다른 대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강하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환하는 기간 역시도 최대 만기가 30년에서 이제 40년까지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의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적으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이제 월 부담금의 수치 자체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이미 매매가 12억을 돌파한 지역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대출이 나오지도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현금 여력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죠.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곳은 아예 금리 영향권에 들지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층은 어디부터일까요? 바로 무주택 전세입자분들이 1차 타겟이 될 겁니다. 일단 전세입자분들의 전세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월세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 굳이 신용도를 깎으면서까지 전세대출을 선호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이 이유는 전세대출 금리와 월세 자체를 비교했을 때 월에 나가는 돈이 전세대출이 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타격을 입는 층은 누구냐? 바로 현 정부가 그토록 적폐라고 표현했던 저와 바로 여러분 같은 투자자가 되겠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거의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최대 레버리지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세 제도에 있습니다.
전세 세팅 기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지역 자체가 아주 전세 물량이 적체되어서 점점 차곡차곡 쌓이다 이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면 투자자는 이 실투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겪게 되죠. 이런 경우 특히 자본력이 약한 투자자들일수록 아주 큰 피해를 겪게 되십니다. 지방장 중에 특히 인구수가 매우 약한 지역에 공급까지 과밀하게 좀 강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손해보는 기간은 장기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을 분들은 바로 월세입자 분들인데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입자 분들의 약 30%가량은 신규 전세입자시며 동시에 급격하게 오른 대출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아직 사후에서 소득 범위가 크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나오는 2+2 갱신권을 사용한 후에 다시 새롭게 전세를 구하셔야 되는 가구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죠. 이 2+2 갱신권의 대상이었던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세가보다 월등히 상승한 전세를 구해야 하며 심지어 금리가 올라간 것까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의 선택은 결국 기존의 주거지보다 좀 급지가 떨어지는 곳,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서 빌라 혹은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 아니면 30평대에서 20평대로 나가는 형태의 그 소비 패턴 자체, 돈이 들어가는 내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범위 자체를 좁혀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아니면 전세가 아니라 아예 월세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세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 전세에서 떨어져 나간 이 월세의 수요들, 이 월세 자체, 기존에 있던 이 월세 자체도 그렇게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올려서 전세 대출을 제한적으로 만든다 해도 매물도 부족하니 전세가율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요. 전세 수요자들의 일정 부분을 다시 월세로 보내게 되면 그 월세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월세 시장의 수요층은 가득 차게 됩니다. 즉 포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럼 당연히 월세도 귀해지게 되고 급격하게 고액화, 즉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월세까지 상승하게 되면 매가는 당연히 떠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거래 절벽이 왔다면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공급도 함께 부족하게 되면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매매 혹은 전월세 거래가 기간은 정말 늘어나서 거래량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씩 나올 때 거래가 완성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월세 시장의 금액 단위 자체가 올라가 버리게 되죠. 즉 평균가가 월세 시장의 평균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월세 시장을 소비하고 계시는 수요하고 계시는 이 층들은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월세 시장은 가장 영세한 분들이 견디는 시장입니다. 나홀로 가거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 분들이 미래를 위해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견디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동시에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월세의 상승은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저축 혹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되어버린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의 대부분이 그냥 월세로 소비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 발표들을 전 한동안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새로운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런지 궁금하기도 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신교원 인수위 TF 팀장의 그동안의 발언이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작은아마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관심을 모았던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 그동안에 발의한 법안이나 대책들과는 좀 달리 물가와 금리 그리고 재정 안정을 이유로 현재의 이 임대차 3법이나 혹은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에 대해서는 당분간만이라도 큰 변동 없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거기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몇몇의 분들이 이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음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예상되었던 대로 쉽게 달라질 것은 없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같은 이게 일부 주택수에 포함되었던 다른 부동산 형태의 물건들이 이 주택의 수에 포함된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나 혹은 다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견을 좀 보여주시는 그 인수의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것에는 뭐 나름의 시사하는 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합의와 얼마 뒤면 다가올 지방선거의 영향들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드라마틱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자 중에 54%는 무주택자며 주택을 갖고 보유하고 계시는 유주택자 중에 72%는 1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압도적인 숫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다주택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정책적 방향성이 좋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훨씬 이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 고물가가 오게 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괴리는 월등히 커지게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태그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과 증세가 필수적이며 그 인상분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 산정을 하는 이 DSR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출을 이용한 자산의 상승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유리천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건, 즉 혹시 로또나 지나가다 금덩이를 줍지 않는 이상 10년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소득이 절대적인 수치로 늘어나야만 사업이나 투자 혹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 대출이라는 것이 그나마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가난한 분들에게는 청약 외에는 좋은 입지, 좋은 학군지, 좋은 신축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험난해지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년 중반 강남이 강남다워졌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군에 자녀를 보낼 기회조차 박탈되었다는 의미이자 전세를 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꼈던 돈들, 즉 노후 비중 한 40% 정도를 교육비와 좋은 학군지에 거주하는 비용으로 써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100%를 다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부의 길로 가는 그 간극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커지게 되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은 결국 자본, 돈이라는 것인데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그 주택을 사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쉽게 결정되어지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세가 안 맞춰지지?
전세가 이렇게 없는데 왜 전세가 금방 안 들어오지? 매매가는 안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무주택자 분들,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사시던 분들, 자녀의 교육과 환경을 위해 소득에 비해 계속해서 큰 돈을 쓰셔야 했던 이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비난과 원망 또는 하락을 기원하는 그 마음을 투자자분들은 조금만 유심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투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분들의 결심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 얼마나 더 힘든 선택인 것인지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거래들이 굉장히 느려졌던 그 거래 속도보다도 더욱더 느려진 지금의 이 거래가 조금은 이해되실 이유가 될 겁니다. 이 무주택자분들, 그분들이, 이 전세입자분들이 오해 혹은 누군가의 편향된 정보 또는 부족한 지식으로 우리의 투자자분들을 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제는 돌이키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믿던 정치인들, 자신이 신뢰했던 정부, 자신이 옳다고 소리치던 신념을 깡그리 다 잘못되었던 판단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방향성이 그래 주택 가격은 오르는 거였어. 현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는 방향성을 잘못 잡았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확증 편향이 늦었지만 다시 옳은 선택을 할 기회조차 막아버리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유명한 한 부동산 하락론자이자 현 정부의 지지자인 어떤 유튜버 분의 댓글창에서 저는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같이 망해도 좋으니 부동산 대책을 더 강화해라. 대한민국을 한번 싹 쓸어버려서 부동산 투자자들을 다 불구덩이로 몰아야 한다. 도대체 이 미움과 혐오는 누구를 위한 징후인 걸까요? 금리와 물가의 동반 인상은 향후 8%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시그널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달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터키와 통화 스왑을 시도했으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비축 통화인 달러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화를 또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뒤늦게 소득이 가장 약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난해지는 구조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분을 따라가거나 그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2023년 혹은 24년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자산의 가격을 더욱더 높여놓을 것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과연 비싼 자산 혹은 비싼 명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때 하락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산은 사기 어려울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살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전세 모두 공급이 부족합니다. 올해 들어 정권의 교체 시기에 맞물려서 잠겨버린 매물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 1쿼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이 보입니다.
절실함을 느끼고 있을 이 전세입자 분들 중에서 분명히 매수시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 2+2가 끝난 분들, 그리고 새로 전세를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의 이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버티신다면 올해 중후반 큰 결실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칼란지브라는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밤의 장막 뒤에는 미소 짓는 새벽이 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